내 입으로 차마 말 못한 내가 이미 내 속에서 필터링한 그런 갈등이나 감정이나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고 어떤 나의 무거운 책임감이나 죄책감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뭔가 지금 이 환자분은 이게 여기가 아파서 사실은 뭔가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게 말이 안 나와서 몸으로 표현하는 거다. 영어로는 이제 소마틱 심텀 디스오더, 신체 증상 장애. 예전 말로는 신체화 장애.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라서 속담을 좋아하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떤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네. 배가 왜 아플까요? 저희 환자분이 이 말 한 적 있었어요. 아파트를 파셨대요. 파셨는데 재개발이 되려고 그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는데 네. 그 뒤로 2년 동안 자기가 허리가 너무 아프셨대요. 다시 샀던 아파트가 오르시니까 감쪽같이 나가셨대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막 그거라도 올라서 진짜 좋으시겠어요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런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 증상이 생기고 네. 그 스트레서가 없어지면서 증상이 없어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건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보통은 내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람직한 거는 뭐 세금을 내줘야 되나요? 어떻게 축하한다고 해줘야 되고 내 네네. 마음도 기뻐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항상 이중적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실질적인 내 마음은 부럽고 그쵸. 괜히 얄밉기도 하고 그쵸. 질투도 나고 네. 이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상일 수 있는데 스스로 이거를 막 갈등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런 안 좋은 마음은 다 억눌러야 되는 거고 눌러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억지로 네. 끌고 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때 기가 막힌 방법이 배가 아프면 돼. 갈등이 몸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전환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상징화라고 하기도 하고 신체화라기도 하기도 하나 방어 기제인데 내 마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나만의 방책, 배가 아픈 거예요 식으로. 더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또 나 자신을 이런 나 자신을 또 괴롭히는 거기도 하고. 배가 아프면 내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건가요? 그 해소인데 네. 언발의 오줌누기예요. 추운 네. 건 해소가 되죠. 네. 하지만 이제 날씨가 계속 다시 좀 추우니까 있으면 또 어느 더 거야? 많이 얼어요. 방어 기제가 그런 거고 나만의 방어 기제다. 그런 식으로 이 갈등을 해소하는 거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갈등이 있으면은 솔직하게 표현하면 되지 않냐. 부럽다. 질투난다. 표현하면 되는데 표현이 안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저도 정말 항상 추천드리고 정신과 의사분들이 정말 추천 많이 하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 몇 년 전에 했거든요. 이게 이제 대략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뭐 슬픔, 까칠, 소심, 뭐 버럭, 뭐 기쁨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한 사람 안에 어떤 인물들처럼 그 자기 색깔들의 감정들이 있는 거가 네. 정상이다. 라는 내용인데 네. 여기서 주인공은 그 감정을 한쪽으로만 너무 몰고 가고 자기 힘든 거를 좀 억누르고 외면하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비상사태가 되는 건데 감정을 못 느껴요. 감정을 느끼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표현도 못하고 나는 진짜 우울하고 힘든데 그런 티도 못 내고 말도 못하고 뭔가 되게 슬픈데요, 슬퍼요. 이게? 슬프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에 관련된 모든 그 환자분들이 이게 되게 흔해요. 자기의 감정을 말로는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강조드리냐면은 한국에 많아요. 한국의 문화가 한국은 옛날부터 되게 억압돼 그러니까요. 있었잖아요. 자기의 감정을 네.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터부시되고 뭐 힘든 얘기 특히 이런 거 얘기하면은 되게 나약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나 이러면 주책맞게 어디 뭐 말을 많이 하니까 여자분들이 또 말을 해도 어디 네. 또 뭐 이렇게 나서냐 이런 옛날에 저희 그런 문화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힘들다고 하면은 뭐 배가 부르구나 살만하구나 아직도 그러는 분들이 있고 맞아요. 저 그 막무가내로 긍정을 강요하는 문화도 잘못됐다. 조직 문화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예, 분위기 갑순싸 만들 수 있고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옛날 분들만 그러는 것도 아니라 요즘에 청소년들 저는 이제 많이 보잖아요. 네, 네. 청소년들 문화가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그런 힘든 얘기나 깊이 있는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 왜냐하면 괜히 내가 그런 얘기했다가 분위기 썰렁해지기도 하고 가뜩이나 공부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얘기해서 더 우울해지게 할까봐 남들 배려하느라고 내 감정을 표현도 못하고 속에서 끙끙 앓다가 억누르다가 터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 또 병원이 재수학원 옆에 있어요. 그래갖고 그렇죠. 재수생 친구들이 막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뭐 물론 하루 종일 앉아서 목 어깨가 아프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약간 그 심리적 중압감이 굉장히 또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쵸. 그 친구들도 뭔가 이렇게 감정 표현을 이거랑도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아주 많아요. 저도 이제 대치동 학원가에 병원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많이 보는데 네네.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취준생분들도 많아요. 저희 많아요. 병원 옆에 학원도 예, 컴퓨터 요즘에 학원이니 현대 뭐 이런 게 사회는 많아서. 대부분의 그런 스트레스가 관련이 많이 돼요.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한국 문화가 그랬다. 하지만 옳지 않다. 이게 이제 병으로 이어진다. 네네. 그래서 이제 화합병이라는 것도 거기서 일맥상통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질환이라고 정신과 책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 예, 그 등록도 됐다면서요. 등록도 된 거고, 예. 배가 아파서 학교 못 가는 거는 1차 이득이에요. 이제 환자 역할이라고 하죠. 내가 병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해야 될 일을 못 하게 되는 거. 사실은 근데 해야 될 일을 못 하면은 좀 찜찜하잖아요. 네네. 그 찜찜함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를 못 한다, 학교를 못 간다, 가기 싫어서 안 가면 불안하고 죄책감 느끼고 막 그래요. 애도. 그쵸. 그때 배가 아픈 진짜 병이 있다라고 이제 되면 면피. 스스로 괜찮은, 불안하지 않은. 하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 임기응변이라서 그런 패턴이 생기죠. 그러면은 계속 배가 아프면서 학교를 계속 안 가죠. 그러면은 더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학교도 못 가고 뭐 직장도 못 가고 이런 식으로 1차 이득이 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꾀병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라는 거. 이게 내가 일부러 그렇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픈 거예요. 네. 배가 아픈데 네. 이거랑 본인은 연결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점을 잡아주는 게 치료의 핵심이에요. 1차 이득은 학교를 안 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학교를 안 가서 내가 찝찝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찝찝한 내 안의 마음을 해결하는 이득이에요. 그렇고. 근데 2차 이득은 외부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안 가도 되는 것 자체, 그 다음에 뭐가 해야 될 걸 안 하고 직장에 안 가고 추가로 얻는 혜택, 예를 들면 보험 혜택 같은 거, 그러니까요. 예. 사보험 같은 혜택.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섬유통증 환자들이나 이런 있을 때 이렇게 일상생활 패턴을 깨트리지 말라고 돼 있어요. 치료 방침 중에.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계속 학교로 가시고 회사를 다니던 분들은 업무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상생활 패턴을 유지하라고 돼 있어요. 되게 중요해요. 그게 네. 악순환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를 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네. 이게 진단서를 써주세요 하는 분들이 그쵸. 좀 있기는 해요. 이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회사를 제가 안 가도 된다는 진단서를 그쵸, 써주세요. 그쵸.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나올 때가 있긴 하거든요. 많죠. 그렇죠? 저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네.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역시 중요한 거는 무의식적인 거다. 일부러 자기가 그걸 다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진짜 아픈 거다. 그다음에 감옥도 2차 이득. 이제 감옥 뭔가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정치인이나 네네. 중요한 순간에 아프잖아요. 병이 네네. 생기고. 그것도 무의식적일 수 있다. 어쨌든 그런 동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게 있고요. 3차 이득도 있어요. 3차적 이득. 제3자로부터 가족이나 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네. 동정을 받고 위로를 받고 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 그거 그렇죠. 다 무의식. 시작은 이게 아니었지만 한 번 빠져들면 빠져나오기 힘든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것을 맛보면은 아 그럴 것 그쵸. 같아요. 예. 학교 안 가면 배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게 해야 하는 게 되게 그 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육아할 때도 그런 거 있을 때 무관심하라고 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그거 하거나 비슷한 거죠. 그런 것들도 조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비슷한 거죠. 그 마음에는 네. 관심을 가지되 고통에는 관심을 가지되 그 행위 자체에는 무관심하게. 그래서 악순환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걸 이해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무의식이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다. 성격도 관련이 있어요.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성격이 이런 신체화 증상으로 더 많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좀 부끄럽거나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좀 숨기고 싶거나 그런 식으로 악순환 될 때 위축되면서 대인관계를 피하게 되는 그런 건데 결국에는 감정을 억누른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신체화로 네,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나타나는 거다. 거예요? 편집성 인격 장애는 의심 많은 성격. 어. 네, 그다음 파라노이드라고 하죠. 그다음에 강박 성격 장애는 굉장히 꼼꼼하고 완벽주의라고 네. 이해하면 되고 이게 역시 또 이제 내 신체 증상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히스테리성은 이제 쉽게 말하면 관종, 어떤 무대 체질이거나 방송 체질인 쉽게 말하면 이제 저희들. 그런 성향은 이제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정말 성격 장애처럼 많이 힘든 거를 이제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라고 하고요. 네. 반사회적 성격 장애는 사기꾼이나 범죄자 그런 네. 유형인데 결국에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기의 어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표현하지 않고 스스로 자꾸 억누르거나 딴 식으로 막 외면하거나 다른 식으로 억지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몸으로라도 드러내게 된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죠. 제가 성격을 얘기한다라는 거는 뭐 성격이 좋고 나쁘고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패턴. 그쵸. 나의 감정을 인식하거나 표현하지 않는 패턴, 억압하는 패턴이 결국에는 감정은 억압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에너지가 쌓이다가 터져요. 몸으로 터지는 거예요, 신체 증상으로. 이거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흔한 증상들이 있어요. 네, 이런 맞아요. 것들이 흔해요. 그것도 시험과 관련된 거죠.
두통, 어지러움, 졸도감, 부역질, 네, 구토, 복통, 소화장애, 설사, 변비, 호흡곤란, 빈맥. 그다음에 좀 특이사항은 성기능 장애도 굉장히 흔하다. 그다음 월경불순 여성분들 전문이신 골근격계 통증. 이런 게 흔한 증상이에요. 네. 아니 저 환자분들 오시면 이런 증상 중에 진짜 많은 게 두통이랑 어지러움이랑 이명도 많아요. 이명 되게 많아요. 네, 여기 그러니까 없는데 네, 많아요. 귀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진짜 어지럽거나 흔해요. 이명도 굉장히 많고요. 그때 항불안제로 치료하잖아요. 네, 약간은 이비인후과적 질환이나 신경과 질환을 룰아웃 그쪽 질환이 아닌지를 또 그쵸, 한번 또 그쵸. 갔다 오셨나요? 검사는 받으셨나요? 꼭 물어보긴 하는데요. 네. 굉장히 많아요. 저희 신경과 선생님, 두통 보시는 선생님 얘기하는데 네. 그 편두통의 증상이 그 위장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위장관 약을 같이 쓰면 두통약 줄 때 같이 주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래서 내과로도 많이 가신대요. 편두통 환자분들이. 그런 경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죠? 그 이유는 세로토닌 호르몬하고 관련이 제일 많이 있는 장기가 바로 위장관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항우울제를 이런 그 위장관 관련된 증상의 치료에 쓰죠. 통증의 포인트를 맞춘 증상들이 또 있어요. 요것들은 통증과 관련된 흔한 부위. 요통, 두통, 안면통. 안면통도 보시나요? 뭐 턱관절 통증이나 이런 쪽에 통증이 있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신경과에도 좀 있겠네요. 말씀하신 안면통. 것처럼 뭐 3차 신경통 이런 것들 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복부통, 배 아픈 거, 관절통, 사지통. 자골신경통은 증상의 하나예요. 그래서 디스크의 증상 아니에요? 네, 디스크의 증상 중에 하나이죠. 뻗쳐나가는 뻗쳐나가는 통증. 예, 예. 심장 동통, 가슴이 아픈 거 굉장히 흔하잖아요. 역시 그쵸. 이제 공황장애도 그렇고 불안장애도 그렇고. 이것 또한 굉장히 많아요. 재활학과에도? 재활학과 내과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어머님들이나 조금 여자분들 갱년기 이후. 갱년기 그때쯤에 심장이 맨날 이렇게 쥐어짜는 것 같이 아프다 그래서 그쵸. 뭐 심장 초음파니 혈관 다 검사를 했는데. 다 해도 정상이에요. 그쵸. 그렇다고 위궤양이나 위염도 없어요. 없고. 네, 이제 그런 경우도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과에 아주 흔하죠. 네. 예. 저희과로 오시면 치료되는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쉽게 정의하자면 몸으로 나타나는 우울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그 진단 기준이 있거든요. 네. 신체 증상 장애도. 그 진단 기준을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하나 이상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그게 고통을 주고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항상. 어느 정도 아플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원래 해야 될 일이나 사회적 관계가 지장이 크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신체 증상과 관련된 지나친 생각과 느낌과 행동. 증상인 내가 지금 항상 내 증상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 아프거나 네네. 불편한 게 네. 지금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항상 생각해요. 지금은 요만큼 아프고 요만큼 아프고 근데 수치화시켜서 예. 저런 분들 많아요. 많죠. 병원 오실 때,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막 적어갖고 생각하고 오시거든요. 근데 전 좀 약간 궁금한 게, 일상생활 안 하시나? 저것만 생각하고 계시나? 약간 일상생활을 그런 안 하는 게 생각.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이거 저것 때문에 생각하다가. 못 하시는 예, 거네요, 역시. 소모되는 거죠, 시간이. 네, 그러니까 막 그때 이제 뭐 저희 치료를 많이 받고 갔어요. 뭐 A라는 치료를 받고 갔더니 와서 선생님, 그러니까 병원에 나가시면서 또 전화하세요. 제가 A라는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뭐 때문에 한 건가요? 그러니까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나가면서도 또 다시 생각을 하시면서 또 오시고 다음 주에 오셨을 때도 제가 그걸 받고 나서 걸어봤더니 이렇고 앉아봤더니 이렇고 뭘 해봤더니 이렇고 막 엄청 열심히 감각적으로 집착이 예, 되는 거죠. 막- 1번 생각이 이제 계속 거기에 꽂혀 있다가 이제 생각인 거고 느낌은 뭐냐? 감정. 불안한 거. 통증이나 어떤 그 증상으로 인한 불안감이 계속 있는 거. 그 다음에 행동. 이 항상 정신과에서 중요시하는 건 생각과 느낌과 행동 이 세 개예요. 근데 이게 진단 기준이 여기 다 나와요. 생각과 느낌과 네, 행동. 그래서 이런 증상에 대해서 걱정하느라고 이렇게 병원을 가거나 뭐 찾아보거나 물어보거나 또 자꾸 따져보느라고 시간이 가요. 네. 또 내 몸이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세 번째인데 네. 이거 생각과 느낌과 행동 중에서 한 개만 있으면 좀 그래도 경도다. 두 개 있으면은 네. 중등도다. 네. 중간이다. 그 다음에 좀 심한 거는 2개 이상 플러스 이 증상 자체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다가 이제 같이 있으면 이제 고도다 이런 게 구분을 해요. 그다음에 진단 기준 말씀드리는 마지막으로 지속적이어야 돼요. 잠깐 그러는 게 아니라 6개월 이상 보통. 이게 꼭 한 가지 증상이 아니어도 머리가 아픈 게 한 달, 그 다음에 허리 아픈 게 한 달 이런 식으로 옮겨가더라도 증상이라는 거 자체, 이 상태로 인한 지장 자체가 계속 6개월 이상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저희 병원 오시는 어머니들 제가 선생님 이게 아픈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3년이 넘었는데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오래 가요. 그래서 이따 말씀드린 예후가 좀 길어요. 네. 예, 그리고 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가 왜냐면 스트레스랑 관련 많으니까 환경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좀 나아졌다가 하천이 땅을 사면 안 좋아졌다가 땅값이 떨어지면 좋아졌다가 뭐 그런 네. 거죠. 네. 그다음에 그 하위 카테고리 주된 통증 동반형이라는 게 있어요.
신체 증상 장애 중에서 통증이 주로 있는 어떤 소화불량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픈 거. 증상이 아픈 거일 때 주된 통증 동반형이라고 하고 네. 그걸 다른 말로는 지속적 신체형 통증 장애라고 해요. 네, 신체 증상 장애는 유병률이 이제 평생 유병률이 남자는 0.2%, 여자는 좀 되게 다양해서 0.2%에서 2%, 거의 뭐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어쨌든 여성이 보통은 5배에서 20배가 많다. 왜 많은 거죠? 그 왜 많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다행히. 네. 뭐 이것도 이제 가설들인데 신체 그 증상들 기준 중에서 잘 보면은 여성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이유가 뭐냐면 임신했었을 때나 생리 기간에 증후군 증상이 여기 많이 겹치잖아요. 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통증들, 감정도 그렇고 그래서 여성이 많다라는 가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남성분들은 이런 진단 자체를 꺼려서 여성분들이 더 높게 나온다 이런 가설도 있고. 그럼 그 세로토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게 여성이랑 좀 이렇게 뭔가 연구가 돼 있거나 이런 게 있나요? 더 좀 그런데 민감하다. 그거 연구가 되어 있는지 그거 자체에 포인트가 된 연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생리준 증후군 역시도 이제 생리 기간 직전에 뭐 며칠 동안 그쵸.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있고 그때 그걸로 인한 지장이 커서 일상생활이 그때 힘들 때 항우울제를 쓰는 게 네. 치료법이에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렇으니까 그게 항우울제라는 게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그 조절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관련이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분들을 저희 과에서만 보지만 다른 과 원장님들이 사실은 더 많이 접해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책에도 나와 있어요. 1차 진료에 오는 그런 뭐 보통 동네 병원 가는 환자분들의 5에서 10%가 사실은 이런 신체화 장애 환자에 있다. 이런 가설이 있어요. 다른 걸 룰아웃 다 하고 저희과적인 접근을 하는 게 저희과의 모든 치료의 원칙이거든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래서 치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조금 이거는 이제 재활학과 선생님도 같이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몸이 아픈 거지만 그 이면에는 심리적인 갈등이 있는 거고 그게 성향이든 패턴이든 자기가 억눌렀다가 외면했다가 그게 몸으로 표현되는 거다. 네네. 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 자체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아 뭔가 지금 이 환자분은 이게 여기가 아파서 사실은 뭔가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게 말이 안 나와서 몸으로 표현하는 거다. 대화의 수단이다. 이런 마인드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은 사실 내 입으로 차마 말 못한 내가 이미 내 속에서 필터링한 그런 갈등이나 감정이나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고 어떤 나의 무거운 책임감이나 죄책감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다 이런 식으로 억압된 감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포커스를 거기에 두는 게 이제 치료법인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명의 의사. 왜냐면 이분들은 닥터 쇼핑을 하기 때문에 이거 옮기다 보면은 오히려 더 외면받잖아요. 지금 그렇죠. 말씀하셨던 네, 대로. 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환자 관계를 의사와 맺은 다음에 그분하고 꾸준히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금방 좋아지지 않거든요. 꾸준히 치료받는 게 중요한데 정기적인 어떤 빈도에 정기적인 시간, 한 번 진료 시간도 이렇게 딱 규칙적으로 진료를 계속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주치 선생님을 정해놓고 네, 뭐 네. 4주면 4주, 6주면 네, 6주 네, 간격으로 네. 계속 만나는 그거는 이제 거예요? 치료자들이 네, 그렇게 하는 거면 따라가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나 이런저런 상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자기가 증상을 더 많이 느끼기도 할 때 그러면 또 더 많이 아프니까 더 자주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요구를 맞춰주는 게 그 이득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것 또한 견디고 우리는 이때 약속이 됐으니까 이때 네, 와라. 규칙적으로 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 환자의 요구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게 그 치료적이다. 그러다 보면은 환자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지만 그게 망상할지언정 그게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태도는 중립적인 태도예요. 이게 어떤 의미 같아요? 중립적인 태도. 중립적이다. 네. 환자 편도 의사 편도 아니어야 되나요? 뭔가요? 보통 환자분들은 마음의 병 이런 생각 못 하고 생각하기도 싫고 그다음에 검사에도 안 나와도 내가 못 찾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네. 분명히 뭔가 있다. 그런 믿음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야 돼요. 보통은 망상은 아니지만 망상을 치료할 때의 원칙이 중립적인 태도인데 동의도 하지 말고 그거는 진짜 그러네요. 병이 있나 봐요도 아니고 그럼 병 아니에요 도 아니고 중간. 네. 애매한 거. 이제 다른 과 의사분들이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보통 수술을 하죠. 근데 저희는 애매한 걸 좋아해요. 네. 왜냐면 애매한 데 답이 있으니까. 네. 그 중간에 어딘가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 환자분의 믿음을 인정하는 태도도 그걸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되고 그렇다고 아니에요. 그거 아무 병 없어. 검사 다 했잖아요. 이것도 역시 환자분한테는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네, 의사에 대한. 역시 나를 아무도 아니해줘 이런 식으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치료 의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또 이제 정신과 책에 나오는데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어떤 전략이냐면 장기적인 전략. 장기적으로 전략을 짜야 돼요. 아까 이미 하셨어요. 납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이거는 시민성,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나는 병이에요라고 말하면 안 되죠. 우선은 장기적으로 전략 짜서 내가 할 치료하면서 환자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자, 이 증상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를. 그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신체적 질환과 심리적 질환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신체적 질환은 스트레스를 받든 안 받든 낮이든 밤이든 대충 비슷한 정도의 통증이나 어떤 증상이 있는 거고. 그쵸. 네. 심리적 증상은 그런 나의 스트레스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크고 그런 얘기를 같이 이제 해주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자꾸 이렇게 밑밥을 깔아주는 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혹시 이게 마음의 문제인가를 깨닫는 느낌이 들 때 정신과 진료를 권유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네요. 저희는 보통 척추관절 질환들은 움직일 때 아프거든요. 그래서 뭐 움직임을 시작할 때, 예를 들면 앉았다 일어설 때, 누웠다 일어설 때, 뭐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었거나, 그러니까 뭔가 어떤 움직임이 동반됐을 때 악화가 되시나요? 했을 때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근골격 질환을 많이 의심을 하는데 그런 것도 환자한테 계속 좀 어떨 때 아픈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는 거. 체크리스트를 추가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런 것도 네. 괜찮네요. 네. 네. 정신과 질환들이 약물 치료가 우위에 있는 경우들이 사실 많은데 우울증도 그렇고 불안장애도 그렇고 그쵸. 신체 증상 장애는 약물 치료가 우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의외죠. 물론 긴장이 많이 되는 게 원인일 때는 항불안제로 긴장을 낮추기만 해도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네. 치료법이기도 하고 항우울제로 물론 치료할 수 있지만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특히 이제 진통제나 이런 것들은 더 조심해서 써야 돼요. 거기에 의존될 수가 있거든요. 진통제도 이제 쓰다 보면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마약성 진통제로 넘어가고 막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내성도 맞아요, 생기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의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약물 의존이 많아요. 알코올도 너무 통증이 심하면 술을 많이 찾게 돼요. 그래서 알코올 의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다른 어떤 마약 같은 그런 진통제에 의존되는 경우도 많고 중요한 건 이런 태도를 한 명의 의사가 보이는 거다. 그 공감을 자꾸 해주면서 지지해주면서 정신치료, 상담치료도 종류가 많은데 네. 정신 분석적인 접근을 하는 게 이분들한테는 좀 조심스러워요. 내가 직면했을 때 인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내 나름의 이유가 다 있거든요. 내가 이런저런 고충이 있어서 몸이 아프지 않고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이거에 직면하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접근이 아니라 우선은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편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잘 얘기 들어주고 힘든 얘기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분들은 이제 스스로 되게 이런 분들이 많이 위축돼 있어요. 주변에서 다 나를 좀 싫어하잖아. 맨날 아프다고 그래. 이런 맞아요, 얘기는 맞아요. 절대로 하면 안 네. 돼요. 진짜 아픈 거예요. 아픈 걸 어떻게 해. 그냥 아프면 어디 가서 대접도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막 병원에서도 대접 하시거든요. 못 받으니까 네, 심지어 맞아요.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체 증상 장애 중에서 특히 통증과 관련된 그 A형인 경우에는 지속적 신체형 통증 장애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세로토닌이라도 관련이 된다는 가설도 당연히 있고 엔돌핀과도 관련이 되고 그 엔돌핀 관련된 거는 그 재활학적인 부분에서는 별로 안 나오나요? 엔돌핀에 관해서는 그냥 뭐 그런 이렇게 규칙적인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띄워주니까. 예, 띄워주니까. 운동이 진짜 네. 그 모든 병의 치료법이기도 하고 그쵸. 정신과에서도 제일 강조하는 이제 자가치료법이 운동인 이유가 이제 엔돌핀과 관련이 많죠. 엔돌핀은 이제 흔히 말하면 막 저희가 운동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쵸. 몸도 안 아파지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인데 그게 결핍되고 떨어졌을 때 별거 아닌 통증이나 그런 자극에 굉장히 심하게 아프거나 불편해지는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거기에 잡는 거다. 그래서 운동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권유하고. 그러니까 왜 마라톤이나 운동 계속 꾸준히 하시던 분들은 운동을 같이 안 못하게 하면은 되면 이렇게 아프죠. 무드가 딱 떨어지거나 무드도 아프다고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저의 증상은 이렇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지가 않고 뭔가 몸이 항상 지쳐 있다고 해야 되나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의 물체를 봤을 때 내 눈은 물체를 보고 있는데 머리에서는 생각이 막 들지를 않고 운전은 하고 있는데 뭔가 머리에서는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발음도 갑자기 막 틀릴 때가 있어요. 아, 가족력 때문에 뇌출혈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머리 MRI도 4번 이상 찍어봤고요. 머리 CT도 한 5번 정도 찍어봤고 틈만 나면 응급실 가서 검사도 하고 신경과 가서 혹시라도 내가 수면 무호흡 때문에 이상이 있나 싶어서 수면 다원 검사도 받아보고 검사랑 검사는 전부 다 받아봤는데 이상이 없다고 해요. 많이 힘드신 게 이제 느껴지시죠?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거를 이제 신체 증상이라고 해요. 내가 어떤 증상이 있어서 관련된 과에서 검사를 많이 충분히 했는데도 원인이 밝혀지지가 않죠. 전혀 이상이 없다
라고 하는데 분명히 나는 몸이 이상하다, 증상이 있다, 이거를 신체 증상이라고 합니다. 검사하는데도 계속 그러면 정말 답답하고 또 많이 불안해지죠. 그래서 또 이 병원 저 병원에서 또 혹시 발견이 안 됐을 것 같아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검사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들이 또 겹치고, 그 다음에 이미 아버님께서 8년 전에 뇌출혈이 있으셔서 몸이 마비가 온 느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셨을 수 있죠. 아, 나도 혹시 그런 건가 해서 바로 병원을 가셨습니다. 물론 그거는 굉장히 잘하신 건데 이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지러운 것도 있고, 마비 증상, 어지러운 증상, 얼마나 걱정되셨으면 그 끊기 힘들다는 담배까지 바로 끊으셨고, 평소에 먹던 술도 이게 숙취가 안 되는 느낌도 들고, 몸에 힘이 쫙 풀리는 느낌도 들고, 몸이 개운하지 않고 일어났을 때 항상 지쳐있고, 머리에서 생각이 바로 안 든다. 운전할 때도 이게 내가 운전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든다. 발음도 이상하게 되는 것 같다. 머리가 뭔가 저장 안 되는 느낌, 치매 아닌가, 멍한 이런 느낌도 있다. 신경과에서 검사까지 MRI, CT는 기본으로 많이 했고요. 근데 아무리 검사해도 이상이 없다. 결혼해서 정말 아내와 참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걱정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정말 흔한 질환이고요. 우울증만큼 흔해요. 이런 것을 신체 증상 장애라고 해요. 물론 직접 진료를 본 게 아니고 더 많은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만, 신체 증상 장애가 정말 흔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이 얘기하신 각각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전부 다 흔한 증상이에요. 근데 참 당사자분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왜냐면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신체 증상으로 진료를 보시는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있는지를 꼭 물어봅니다. 자, 나만 이런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몸이 아프거나 몸에 이상한 느낌이 들거나 어지럽거나 기운 없거나, 분명히 나는 병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몸에 검사에 이상이 없으니까. 이 사연을 다시 보면은 감정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이제 내가 몸이 어디가 불편하고 아프고 증상에 대한 얘기가 많고요. 오히려 이 증상에 대한 감정만 있으세요. 내가 이 몸이 이렇게 안 좋아서 불안하다, 새로 결혼했고 행복하고 싶은데 걱정된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래요. 신체 증상이 왜 나타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아주 쉽게 비유하면은 몸으로 나타나는 우울증, 몸으로 나타나는 불안 장애가 신체 증상 장애입니다. 근데 왜 몸으로 나타나냐? 신체 증상 장애가 주로 나타나시는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성격. 저는 이제 서하루님은 사연에서는 평소에 본인이 어떤 성격이신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라는 것만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 계시니까 본인은 평소에 아프기 전에 1년 반 이전에 어떤 삶에 대한 가치관이 있으셨고, 성향이나 성격, 스타일이 어떤 방식이었는지, 남들은 나에 대해서 주로 어떻게 바라봤는지, 또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 기회에 한번 채팅으로 써주시면은 제가 사연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고 사소한 일에 가끔은 화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었다. 옛날에는 이러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바뀌었다. 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스트레스를 좀 받았고 화가 난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바뀌었다. 원래는 별로 이렇게 화를 안 내는 성격이었다. 여러 가지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다 이런 신체 증상이랑 관련이 되는데, 가장 이제 흔한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분인 경우가 많아요. 완벽주의적이고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어떻게 보면 되게 훌륭한 그런 성향이신데, 문제는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무리를 해서 확 지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이런 분들이 신체 증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면은 내가 뭔가 일이든 공부든 살면서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좌절할 때도 있고 참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버티는 능력이 참 어떻게 보면 뛰어난 거예요. 하지만 버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정을 자꾸 억눌렀던 거예요. 하기 싫다, 불안하다, 짜증난다, 열받는다, 귀찮다, 뭐 이런 다양한, 우울하다, 슬프다, 뭐 다양한 감정들을 나도 모르게 좀 억누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이 정말 흔하게 신체 증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내가 그대로 인식하면은 이제 몸으로 안 갈 텐데, 마음으로 내가 못 느끼고 억눌러 놨기 때문에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심리적인 갈등은 그렇게 쌓이다가 결국에는 표현이 돼야 돼요. 사람은 몸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 식으로. 성향이 여기저기 해결을 좀 해주려는 오지랖 관련된 그런 성향이라는 소리를 들으셨군요. 굉장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으실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해결해 주니까. 분위기 메이커, 항상 남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시고 배려하시고 책임감도 강하고, 제가 이제 예상했던 딱 그런 경우인데, 이런 분들이 참 이제 주변에서 평도 좋고 훌륭해요. 근데 문제는 이 관심의 초점이 나 스스로에게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나보다는 남으로 너무 많이 가 있었던 게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쌓여서 역치를 넘어가는 거.
그게 내 감정으로 터지면은 차라리 다행일 수도 있는데 그 감정은 내가 꽉 눌러놨기 때문에 안 터지고, 이런 분들이 보통은 감정을 이제 억누르는 게 참 습관화가 돼서 감정 억누르는 게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억누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안 느껴지는 단계가 되거든요. 감정 불능증이라고 하는데, 감정이 안 느껴진다는 거는 내가 진짜 편해서가 아니라 진짜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내가 느껴지지 않도록 감정이 알아서 벽을 쳐주고 있어서 안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몸으로 확 튀어나오는 게 이제 신체 증상입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많고 항상 스스로를 잘 완벽하게 남들한테도 열심히 하고 나한테도 열심히 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성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계약도 많아지고 수입도 많아지다 보니까 좀 쉬자 이게 아니죠. 보통은 일은 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면 더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욕심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또 책임감 강하신 분들이 욕심이 아니어도 또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노력하는 건 좋지만 몸을 좀 이렇게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놓치셨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쉬고 싶다 이렇게 하기가 힘든 이유가 성향적으로 있어요.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내가 힘들다고 좀 쉬거나 이렇게 내 감정을 좀 돌보는 것 자체가 왠지 거리낌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책감까지 심하면 느끼고. 왜냐하면은 지금 일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감정적으로 힘들면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책임감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주어진 일을 조금이라도 덜 하거나 안 하거나 수위 조절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불안을 스스로 느끼게 되거나 굉장히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는 이렇게 일이 잘 되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좀 살만하다고 이렇게 나태해진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잣대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이렇게 신체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캉님이 너무 열심히 살아오셔서 몸은 힘들다고 말하는 건가 봐요 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죄책감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병이 걸리면 돼요. 근데 이게 제가 강조드리는 게 증상 자체는 실제로 뭐 뇌출혈이나 아니면 다른 신경과 질환이나 뭐 다른 소화기 내과 질환이나 아니면 피부과 질환 아니면 뭐 정형외과 질환에서 나타나는 그런 통증이나 신체 증상과 거의 비슷해요. 실제로 느껴져요, 그런 증상들이. 그러면은 나는 아프니까, 이건 아픈 거는 진짜 몸이 아픈 거는 내 의지 밖의 문제라고 인식이 되잖아요. 아무리 책임감이 강하셔도. 그러니까 이런 불안이나 책임감이 면피가 쉽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펼쳐집니다. 이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자기가 이런 이득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이득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이득들을 설명드리면, 1차적 이득은 이런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몸이 아파지면은 이득이 우선은 있어요. 내적으로 있어요. 내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불안이나 죄책감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2차적 이득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무의식적인 이득이에요. 일을 안 할 수 있고 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맘 편하게, 조금이라도 맘 편하게. 내가 수위 조절하는 거는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책임감 때문에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병이 나서 수위가 조절되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이게 이제 2차적인 이득. 그 다음에 3차적인 이득은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줍니다. 책임감이 강하시고 주로 남 배려하고 남 챙겨주는 역할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느라고 내가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진되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내가 실제로 아픈 증상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나도 힘들지만 주변에서 좀 챙겨주거든요. 좀 더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동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쭉 드렸는데 눈물이 핑 도신다고 하셨어요. 이해가 좀 되셨나 봐요. 어떻게 보면 짧은 사연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본인 마음속에 있는 경험들은 훨씬 더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생각, 감정들이 있으셨을 테니까 이런 설명은 그냥 설명이고 일반적인 얘기고요. 본인만의 디테일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것에 맞춰서 대입을 해보고 본인 마음을 좀 헤아리는데 제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몸으로 어떤 식으로 터지냐가 이제 흔한 것들이 이거예요. 이 사연 주신 분과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어지러운 증상도 그렇고, 아까 이제 몸에 힘이 풀리는 그런 마비 같은 느낌 마찬가지고요. 졸도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아픈 쪽으로도 많이 와요. 요통, 두통 많이 오고, 여기에 이제 적히지는 않았지만 인지적으로 뭔가가 잘 안 돌아가는 느낌도 굉장히 흔합니다. 이거는 또 우울증에서도 흔해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건망 증상이 생기고, 진압력이 좀 뭔가 헷갈리고, 진압력은 이제 지금 여기가 어디고 오늘은 몇 월 며칠이고 이런 느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런 게 좀 헷갈리는 거는 당연한데, 잠깐 자다가 일어났을 때 원래 진압력 장애가 있는 건 정상인데 이미 신체 증상에 많이 집중이 되셨기 때문에 이
사연 주신 분도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난 뒤에 일어나서 여기가 어디지? 이러면서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든다. 사실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건데도 본인이 어떤 신체 증상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현실 세계의 느낌이 덜해지는 것도 신체 증상인가요? 이게 굉장히 흔한데 나의 주변 이 상황, 현실 상황이 뭔가 현실이 아닌 것 같은 약간 꿈 같은 몽롱한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 감각이 떨어집니다. 비현실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게 이인증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 역시 신체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고 우울증 같은 또는 불안장애도 굉장히 다양하게 다 나타납니다. 공황장애도 마찬가지고요. 이 마음의 그런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고 결국에는 몸에서 터진 거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게 한 명의 의사예요. 많은 분들이 자꾸 병원을 옮겨요. 왜냐하면 놓친 것 같아서, 또는 정신과에 가더라도 내가 뭔가 꾀병처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진짜 아픈 거를 잘 인정 안 해주는 느낌도 들고 자꾸 스트레스 쪽이라고 하고 부정적인 느낌을 받으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 명의 의사를 딱 정해서 꾸준히 치료받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아플 때 자주 갔다가 괜찮으면 또 느슨하게 가거나 안 갔다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처음에 이제 담당 선생님이 정해주는 대로 매주 또는 뭐 격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마음의 흐름들이 너무 꽉 막혀 있었던 게 또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해소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제일 좋은 건 상담 치료죠.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내 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훈련 연습, 지금까지 내가 해보지 않은 경험, 감정을 표현하고 디테일하게 표현하면서 해소되는 경험을 하시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진짜 도움이 되고요. 심리적인 증상, 꾀병은 전혀 아니고 무의식과 관련된 감정의 갈등과 관련된, 그게 몸으로 드러나는 식으로 표현되는 증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서 일상에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어떤 패턴을 물론 열심히 사셨지만 조금 더 외부에 가 있던 그런 열정과 관심과 헤아림과 배려를 나 쪽으로 좀 가져오는 이런 변화의 계기가 되면 참 좋아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물론 몸이 아프고 고생하시는 건 참 힘들고 치료받는 것도 물론 좋은 경험은 아닐 수 있지만, 길게 봤었을 때 아직은 이제 전반전이시잖아요. 인생 길게 봤을 때. 그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삶에서 뭐가 중요하고 너무 나를 배려하지 않고 나를 내가 놓치면 더 큰 탈이 난다는 걸 경험해서 좀 수위 조절을 잘하면서 길게 이제 성장해 나가는 식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서하루하루님도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